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병원연 이재명 대통령의 적토마가 거침없이 달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스피 5천을 집권 7개월 만에 뚫고 이번에는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부동산 정벌에 나섭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꽹과리 소리가 요란합니다. 진보 정권은 부동산으로 망한다는 요설만 믿고 땅값 올라라 아파트야 치솟아라 외치던 자들이 겁을 먹고 혼비백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망국적 부동산 투기. 저 적토마 위에 올라탄 이재명은 반드시 때려잡을 것이라는 걸. 정의롭지 않은 길을 막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정의로운 길을 가로막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추풍낙엽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희망이 솟아나는 2월이 활짝 열렸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고기 듬뿍 곰탕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거 정어리몰에서 보고 10건 이상씩 대량 전화 주문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소개도 안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순살장어탕 듬뿍 도가니탕에 이어서 고기 듬뿍 곰탕 떡국 세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그런 제품입니다. 생산 현장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고기 듬뿍 곰탕이라는 말에 걸맞게 고기를 아주 듬뿍 넣고 있는데요. 국물도 아주 진하게 우려낸 곰탕이라서 제가 테스트차 선풀 제품 한번 먹어봤는데 아주 국물이 깊고 좋습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갔는데 한 팩에 5,900원 밖에 안 해요. 정말 착한 가격이죠. 그리고 10팩 이상 구매하시면 전용 고급 박스로 이렇게 무료 배송하니까 드셔도 좋고 선물하셔도 좋고 이거 설에 드실 거면 좀 미리미리 주문해서 보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설에 가족들과 함께 떡국 드실 때는 이것도 더나함 제품입니다. 더나함 고기 듬뿍 곰탕 떡국 세트로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선물 소개해드렸는데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량 주문하시는 분들은 1551에 3158 여기로 전화 주시면 할인도 해드리고 또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 수익금 안진걸 소장이 운영하는 민생경제연구소의 홍길동은행에 저희가 또 기부하기로 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은 나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이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눈이 꽤 많이 왔지요. 이제 뭐 대설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또 오랜만에 산하가 눈으로 뒤덮인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2월 달력 보셨습니까? 아주 꽉 찼습니다. 옹골지입니다. 1일부터 28일까지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한 달이 꽉 찼는데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참 그래 멋지구나. 한번 잘 채워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배경 혹시 여러분 저 꽃 이름 아십니까? 복수초라고 합니다. 복수한다 복수가 아니고 복복자 목숨 숫자. 저 꽃은 마치 그 꽃 자체가 무슨 온기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눈 속에서 이렇게 피어납니다. 복수자 옆은 눈이 녹아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인동초라고도 부르지요. 겨울을 이겨내는 인동초 하면 또 김대중 대통령 생각나지요. 부산이 대인님께서 2월의 꽃 복수초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배경으로 했습니다. 복수초 2월의 아름다운 꽃 보면서 우리가 2월 멋지게 잘 열어봅시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함께할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영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괜찮네요 목소리.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예. 나 보니까 좋아진 거죠. 네. 기운이 아까 확 처음에 쏘는. 들어왔을 때 후두염 때문에 좀 고생하셨다고. 예, 맞아요. 그 사이에 성대결절. 좋아지셨어요. 우리 앵커님 보니까 좀 기운이 확 솟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제가 그래서 힘차게 더 네. 출발했습니다. 네. 힘차게 합시다. 화이팅입니다. 예, 목소리가 김건희 닮아가면 안 됩니다. 원래도 닮았는데 지금 더 닮아가서 큰일이에요.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월 첫 백운기 정치 1번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루에 한 3건
꼴로 지금 계속 글을 올립니다. 한번 해보자 하는 결기가 느껴지지요. 맨 처음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올렸을 때만 해도 또 이재명 대통령 한번 강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감은 잡았는데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강도도 세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렸어요. 망국적 부동산 투기 잡자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죠. 왜? 그걸 올리니까 강남에서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되겠어. 너네들이 언제 뭐 하다가 말겠지. 그렇게도 하고. 국힘당은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땅값 올라가고 부동산값 올라가고 아파트값 올라가면 좋아서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자들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코스피도 올라가 버려. 뭐 지금 자기 당은 개판이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이제 부동산. 저기는 말이야 원래 부동산 안 되니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막 부동산 쪽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거 다 저쪽으로 이제 표 안 가고 이럴 거야. 그러는데 그냥 부동산 잡아버리면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말도 안 되게 몰아붙이는 건데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임세은 소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다주택자 이런 관련 발언을 쭉 보면 맨 처음에는 5월 9일 날 이제 양도세 중과 네, 네. 면제하는 그 기한인데 항상 끝나면 또 유예해주고 또 연기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딱 점잖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에이 뭐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랬는데 대통령이 시장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우리 대통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하신 거는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걸 반드시 지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공약 이행률이 거의 90%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되신 건데 그때 90%된 이행률이 대통령 되면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지도 있지만 기억도 또 잘하십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다시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이제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에 있으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의 그 후과가 무엇인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 옛날 트위터라는 곳에도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계신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은 집을 몇 채씩,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또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정책 일관성 그리고 실현 의지 이런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히 보여준다는 점을 꼭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 집이 6채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부터 좀 집을 파시는 게 아마도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 글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국무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뭐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영숙님,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을 믿는다. 반드시 부동산 대책도 잘 해내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습니다.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믿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함께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글도 올렸어요. 부동산 이거 못 잡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계곡 정비, 코스피 5천보다 쉬운 일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힘당은 지금 뭐 비아냥을 대는데 나중에 또 글을 올렸어요.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먹냐. 이게 너네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택도 없다고 했던 것들 해냈지 않냐. 그런데 이거 집값 안정시키는 거 이것도 어렵겠지만 그게 그 일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 이번에는 정부가 확실하니까 행여라도 이번에 어떻게 해보면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말 못 알아듣냐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 말 가지고 뭐 또 뭐라고 하는데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지만 결국은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면 국민이 지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뭐 이것저것 시비 거는데 급급해 하지 마라. 좀 옳은 길이면 너네들도 같이 가라. 그리고 행여라도 그런 말들에 현혹돼 가지고 손해 보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스피 5천 공약 어려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해내면서 국민들이 이익을 봤죠. 지금 대통령도 나는 분명히 간다. 이 길을 간다. 확실히 간다. 그런데 행여라도 했다가는 손해 보시니 손해 볼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글을 왜 올립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입법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을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 스타일. 국민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읽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속전속결의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길 아닙니다. 어려운 길 제가 지금 갑니다. 그렇지만 옳은 길 아닙니까?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사실 그 5,000피 누가 예상했습니까? 근데 그걸 7개월 만에 해냈지 않습니까? 5,000피 직전까지도 5,000피 안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했었죠. 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특히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고 새삼스럽게 자주 느끼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게 있는 말 그대로가 사람들에게 제 뜻과 제 뜻이 바로 한 번에 전달되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각자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하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보수 야권이라든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문제는 그걸 왜곡시켜요. 자기들이 뜻하는 바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있는 얘기가 아닌 얘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만들어요.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이미 4년 동안 유예를 해왔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고 예고된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폭탄이라도 터뜨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이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뚫어내고 직접적으로 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이 내 말이 진정성 있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꾸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도 꾸준하게 일관되게 말을 밀고 나가고 그걸 또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연초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일을 강하게 몇 차례 반복하고 있는 게 그 과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떠나서 앞으로 이제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대통령이 보통 그렇잖아요.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6개월 정도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쇠락의 길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부 정책 일관성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오히려 맞춰서 나는 변하지 않고 이 정책들을 갈 것이고 그에 관한 공과라든가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십시오. 다만 제 진정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깊게 이제 첨언을 제가 하자면은요, 이 부동산 정책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강하게 던졌다가 경제지에서 온갖 부작용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여론이 부정적이 되니까 또 이렇게 고쳤다가 저렇게 고쳤다가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주택자의 중과세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죠. 참여정부 때 처음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 완전히 없어졌다가 중과세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을 아파트를 샀다가 그 가치가 크게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을 봤을 때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고 하니까 나 그러면 안 팔게. 가지고 있을게 뭐. 그렇게 다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거래 절벽, 소위 말하는 뭐 매도 잠금, 매물 잠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 가지고 아파트 값이 크게 뛰더라. 그런 식으로 경제지들이 공격을 하고 지금도 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이 중과세 얘기를 하고 몇 달 안 있다가 제가 기억할 때 한 6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더 잘 있을 수 있도록 오히려 확대를 시켜주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안 팔고 시세 차익 안 볼게. 그냥 임대사업자로 버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면서 결국에는 매물잠금 현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그런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혀 없고 예고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고요. 언론에도 제가 진짜 문제 제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최대 80%라는 맥스값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최대 80% 그래서 사람들 받아들이기에 무슨 세금이 80%인데 이거 완전 뭐 빨갱이 정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욕하게끔 자꾸 프레임을 짜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80%가 최대 될 수 있다. 그리고 10억 원의 시세 차익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기본 세율은 지금도 49.5%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서 그 값이 크게 뛰었을 때 그 가격이 많이 뛸수록 세금이 더 올라가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선동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 또 논평을 아주 뭐 재빠르게 냈던데 이건 제가 민주당이나 정부 당국자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어떻게 항상 공격을 하냐면 야 민주당 안에도 다주택자 있는데 왜 5월 9일까지 안 팔아? 니들도 가지고 있네. 그 정부 당국에도 뭐 공직자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놈들 많네. 왜 내로남불해? 이래가지고 항상 무너뜨리거든요. 이번 참에요. 아까 메시지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졌으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혹시 다주택자 계시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모습, 공적 마인드를 보여주셔야 이 개혁이 성공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이재명이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에 택지 공급 엄청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오세훈 시장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관련된 지역에서는 이제 뭐 또 땅값 내려갈까봐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오세훈 주장에 대해서 임세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말 역사적으로 최초로 4선을 한 서울시장 아니에요? 이제 5선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
그동안 뭐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서울 시민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부동산과 비판할 거면 본인이 좀 하지 그랬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그 권한 그동안 뭘로 써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수상버스나 뭐 드드드드 고장나는 거 그거 갖다 주라고 그 시장직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본인도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고 급한 건 알겠는데요. 최대한 본인이 공적 마인드가 갖고 있다면 정부 정책에 협조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오세훈 얘기는 또 종묘, 태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번엔 정부에서 저 공급 계획을 대규모로 밝히면서 그 공급 계획지 중에 태릉이 들어가 있다. 아니 그래도 태릉도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태릉에는 세워도 되는 거고 종묘에는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정원호 구청장도 밝혔고 국가예산청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태릉에는 세계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맞춰보고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은 그렇게 공급하지 않겠다. 명확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세계 문화유산이 권고한 내용을 안 받아들이겠다. 심사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자꾸 그 종묘 앞에 서면 40층으로 올리더라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뭐 서울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아니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를 했었을 때도 원래 계획표대로라면 종묘 앞에 떡하니 높은 건물이 보여요. 그거 안 보이나 봐요,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왜 우리는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하냐 그러는데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아주 쉬운 거예요. 유네스코 권고대로 따를 건지 말 건지 태릉 쪽은 따르겠다는 거고 저 종묘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저 준수한다고 받았으니까 유네스코 거 안 받아도 돼.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어거지 진짜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왜 니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니? 왜 문해력을 모르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도 말을 못 알아먹는 건지 억지를 부리는 건지 항상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정도 지능 수준이니까 명태균한테 휘둘리고 협박받고 울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진짜 꼭 처음에 정말 짜증나는 게 태릉에는 주택 공급 정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는 세운상가 뭐 어쩌고 저쩌고 종묘 거기는 녹지를 갖다가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땅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녹지를 일부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땅에는 빌딩을 아주 높게 올려가지고 수익을 얻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초고층 빌딩을 만드는 사업하고 서울 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이걸 병렬적으로 같이 놓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시민들한테 물어봐. 공익적 차원에서 성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아주 짜증나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유리해지겠습니까만은 참 어리석죠. 오히려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이제 여기에 합세하고 공격을 하고 나서는데 오히려 정원호 구청장 입지만 더 넓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원호 구청장이 지난 2022년 그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거의 이긴 구청장이에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평가가 공약 이행률이 예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때나 그 지사 때만큼 평가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효율적으로 아마 시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뭐 본인이 평가 어떻게 받는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원호 구청장님이 또 이게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뒤에 가서 울지 마시고 당당하게 토론에 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임세훈 소장님 울어. 청와대 부대변인 하셨는데 네.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또는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수석이라든지 참모라든지 또는 정식 국무회의나 기자회견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트위터는 관리를 했죠. 예.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했고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거나 하는 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님이 임세훈 하던가. 소장님이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쓰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쓰는 것 같습니까? 직접 쓰시는 겁니다. 새벽 1시에서 반이고 막 그러던데 네. 그때도 막 그러면 직접 쓰는 거예요? 네, 직접 쓰시는 거예요. 언제 주무시나?
저도 그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여러 명인가 싶기도 해요, 요새는. 아니, 도대체 일을 맨날 가 있고 어디 가면 현장 가 있고 외교 가 있고 하는데 또 이건 또 트위터 쓰시고 이러니까. 근데 정말 일 중독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계속 보시고요. 이게 길 가면서도 서류 보고 핸드폰 보고 그게 꾸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럽니다. 네, 원래. 일 중독이 걱정돼요, 건강이 정말로. 그러니까 언론은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본인들의 몫이 자꾸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때는 판단하는 게 딱 쉬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도 뭐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옳냐 그러냐 가지고 얘기가 감론을 박으면 몇 시간씩 서로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딱 답은 그거예요. 누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느냐. 얼마만큼이나 그러면 거기서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이라는 걸 결국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말만 던진 거냐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의 행동으로 쭉 이어지는 거냐 그리고 그게 국민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언론이 비판하는 부분이 정당성을 얻고 언론이 비판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의 민심이 더 기울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게 더 기울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던지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얘기들 합니다. 뭐 지난주에 뭐 생리대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치지만 그러면 그게 부작용으로만 다가갈 것이냐. 예전에 대통령은 그러면 예전에 대통령들은 그렇게 말 한마디 툭 던져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변화를 주는 일을 안 했느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 그 싸움이 저는 4년의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집값 잡는 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든지 오래되면 만성이 돼가지고 그 통증에 무감해지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망국적인 겁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한 번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못 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엄마님께서 이런 글 보내줬어요. 월급쟁이 5년 정도 돈을 모으면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고 또 3, 4년 정도 지나서 애들 크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가 애들 독립하면 다시 작은 집으로 옮겨서 남는 재산 노후자금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집을 팔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 집값 폭등해서 벼락거지 되고 어찌어찌 임대아파트 겨우 들어와서 살다 보니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망국적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집값을 이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80억, 100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한없는 위화감, 절망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죠. 이것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 박수를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힘을 안 보탤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 집을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집이 주거의 수단이 아니고 재산 증식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돼버렸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벌어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됐잖아요. 그걸 바로 잡자고 하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성공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것에 한번 모든 것을 던져보겠습니까? 저는 코스피 5천 얘기하고 계곡 얘기하고 그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번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보겠다. 그것만 되면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도 지금 천지 차이 아닙니까? 아무리 지방에서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해보려고 해도 단칸방 하나 구하기 힘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걸만 잡는다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선을 꽤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에 X에 트위터에 올리는 글을 보면 위안부 문제도 올립니다. 위안부가 정말 그
제가 생각하는 제 표현하고 똑같아요. 이 짐승들이죠. 인간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인간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인간을 만들든지. 그런데 그 자들 인간 만드는 거는 아마 짐승으로 그렇게 격리를 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걸요. 또 여러 가지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까지도 한 번은 올렸다가 이건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지 그건 또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그 위안부를 계속 폄훼하고 그러니까 소녀상을 테러하고 한 사람들 그 개인의 문제일까라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분명히 어딘가 배후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고발도 많이 당하는데 굉장히 무혐의가 많이 돼요. 제가 고발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거는 뒤에 돈을 대주는 뭐 어떤 자금줄이 있다던가 엄청난 큰 배후가 있다고 생각 들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은세훈 소장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면요. 이 소녀상 위안부 문제를 공격하는 자들은 단순하게 그 하나의 사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세웠던 그동안의 그 역사에 대한 그 역사인식 자체를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친일과 극우 쪽에 있는 세력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 시작됐던 거는 저는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함께 시작이 됐었어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러면서 이 당시의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식 자체를 나쁘게 만드는 쪽으로 또 역할을 했었고, 그게 처음 이제 일본 대사관 옆에 있는 소녀상을 공격하면서 수요 집회를 망가뜨렸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이 건국절을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19년으로 부인하는 세력들이 그런 주장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데에서 소재로 쓰였던 거거든요. 굉장히 큰 배후 속에 일부가 앞으로 이 소녀상 문제를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 극우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단순하게 하나의 그 문제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혁 변호사님,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헌법에서 대원칙을 설정을 하고 그 자유의 범위는 국민들이 만든 법률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대정신이고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만든 법 안에서 자유를 행사하여야 그 자유끼리의 충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는 세력들이에요. 어떻게든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당시 상황을 무국적자로 만들고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의 이어지는 그 it줄을, 그 줄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친일 행각을 벌였던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요한 노력이 지난 20여 년간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지금 달라진 형국은 10대, 20대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10대, 20대들에게 아주 선동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기득권은 오히려 이제 진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회 기득권인 것처럼 그렇게 오용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저항의 용어로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기성세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친일 사관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사교육, 그리고 본보기로서의 처벌,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이상한 물줄기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초장에 이거 소수의 이상한 일탈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글 보면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저는 또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억울한 전쟁 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 양지열 변호사님,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정말 배우는 한번 좀 밝혀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밝혀봐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고 대통령을 그 정도 잘 밝고 보고 계신다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이 위안부 소녀상을 공격하는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근본 정신 자체를 뒤바뀌어 놓은 거예요. 역사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짓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구구라고 하는 자들이 일본 쪽에 있는 자들하고도 수요 집회를 망가뜨리는 집회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수요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본까지 건너서 일본 내 극우 세력과 같이 집회하는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벌였던 제국주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일본은 꾸준히 해왔었고 정말 어리석게도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 속아 가는 자들 때문에 저런 자들이 저렇게 정말 이상한 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너무나 말도 안 돼라고 하니까 그 어떤 참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저 어디 가서 헛소리를 하는 거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그 사이에 저렇게 합격해서 저런 거라면서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게 그런 거였어?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이 모양새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 MB 때 역사 교육을 학교에서 빼버리면서부터 그것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정확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시험에 대학 입시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런 자들은 끊임없이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정신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언론 관련입니다. 아마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SNS로 활발하게 하는 이유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죠. 함께하자는 호소이다. 그리고 빨리빨리 의중을 전달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올렸을 때 이른바 보수 매체들 또 극우 유튜버들이 막 엉터리로 이걸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고쳐주는 바로잡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임세영 소장님. 네. 언론들에 대해서도 너네들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 못하냐 이런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왜곡된 그런 보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시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악마화를 했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하고 그 말의 맥락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했던 것에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이셨어요. 그런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추구한 것이 바로 투명성 아닙니까? 굉장히 파격이죠. 국무회의도 전원 공개, 업무보고도 전원 공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나 SNS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바로바로 보여주고 그 기자회견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질문 다 받고 다 공개하잖아요. 3시간 동안 기자들 모든 질문 탈탈탈탈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열린 그 투명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장점이고 가장 잘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인 게 이제 언론이 왜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다 보고 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여기서 말을 비틀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국민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 전 분명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 방식은 아마 더 많이 하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X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기사를 하나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여주면서 그 제목이 뭐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 이따위 기사를 썼어요. 이거를 딱 인용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다. 제발 바라건대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지로 깐다, 억지로 비난한다 그런 뜻이죠. 억가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참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죠. 근데 잘 가고 있는데 방향이 맞는데 옳은데 그걸 깐다. 그건 왜 그럴까요? 경제지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제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비토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조심론들이 있지만 신중론이 있지만 근데 이제껏 생각해 보면 이익 투표 소위 말해서 뭐 누가 정당하고 옳은가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이거 관심 없이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 세력에게 투표하겠다. 근데 그게 대부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보수 정권이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로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부합하게 계속 기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정부 정책이 이 구독자들의 이익이 되도록 유도되도록 계속해서 부작용을 강조하거나 왜곡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나 여러 과거 정권 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추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여론이 움직여지려면 언론이 좋게 기사를 써줘야만이 여론이 뒤따라오는 그런 형국으로 계속 우리 정치가 진행이 되어 왔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레거시 언론의 영향력이 현격히 낮아지고 뉴미디어가 굉장히 설득력과 호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뷰수가 압도적으로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뉴미디어가 없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이 써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렸다. 대표적인 게 또 KTV 저작권 풀어버려가지고 영상들을 자유롭게 쓰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언론이 알려주지 않아도 직접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닿을 수 있는 매체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영향력은 더 줄어드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기존 언론들이 먹거리가 줄어들고 구독자들의 어떤 층위가 얇아질수록 더 극단적이고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어들을 더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어긋나지고 그러다 보면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과정으로 서서히 가게 되는 이제 별이 소멸할 때 더 막 빛을 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자고우면할 거 없이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 다시 재해석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 언론 개혁도 자연스럽게 저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광명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는데 언론사들이 건설회사를 소유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그 반대도 많아요.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소유한 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SBS예요. SBS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뭐 굳이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려고 해요. 뭐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송국 말고도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많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지방 언론사들 지방은 건설사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언론사를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키려고. 예, 이게 그러니까 시장 왜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이것도 이제 의견 중에 하나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서울에도 집이 부족한 것만은 아니다. 집이 부족한 것만은 아니고 다시 어떤 뭐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지금 연립 같은 형태로도 충분히 살려서 많은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럼 그거를 누가 막고 있느냐? 건설사들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자고 해야만 자꾸만 지을 수가 있으니까 신규로 짓든지 재건축을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지어야 건설사들은 먹고 사는 거지 이게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상당 부분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또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 이 건설사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걸 만들려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스피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스피커를 예전처럼 무슨 광고나 좀 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우리말 전해줄 애들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힘이 빠지는 게 이제 뉴미디어들은 저희 백운계 정치 1번이랑 건설사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거 특히 왜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특정 사례 있잖아요. 특정 사례를 되게 과대해가지고 그거를 언론에서 기사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건의 거래량이 과대 대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딱 이용해서 강남 부동산 또 최고가 또 찍었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또 심리적으로 그럼 빨리 지금 집 사야 되나? 이런 불안 심리를 또 의도적으로 선동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언론이 또 가는 것도 맞습니다. 남도 투어님께서 참 좋은 댓글 주셨습니다. 집 한 채 없는 사람들 말은 안 들리고 집 10채 가진 사람들 한숨은 대서특필. 이게 바로 국힘과 언론이 말하는 민생인가요? 하셨는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댓글 읽어드린 분들은요. 주소로 아래 메일 주소 한번 띄워주세요. 보내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뜸하게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만 시청하신 분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몇몇 분들은 저희가 좀 차단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가급적 집중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글을 올려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룰 것도 있고 안 다룰 것도 있는데 한참 이거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야기 그것도 별로 유익하지 않은 그런 댓글들 올리면서 댓글장을 흐리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예의도 어긋나고 민주 시민의 태도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월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재판들이 아주 많습니다. 당장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고 또 주요 재판들이 쭉 남아 있는데 주요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이제 집사라고 불렸던 김여성 씨죠. 예, 이분이 그 횡령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소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거기에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뭐 이미 23년 받았지만 1심에서 다른 별개의 범죄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나 이 의혹도 이제 재판은 아직 시작이 제대로 안 됐지만은 수사도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2월에도 여전히 사법 정국이랄까요? 예, 법적으로 이들이 이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엄중한 기로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윤석열 재판 아니겠습니까?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지기현이 재판에서 보여줬던 태도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까. 그랬다가 이중관 부장판사가 하는 거 보고 잘 봤지 했다가 또 우인성 판사인가 이자 또 재판하는 거 보고 뭐야 또 지기현이 저걸로 또 힘받으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일단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2월 19일 날 빨간 표시돼 있죠. 이날 1심 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일반 이적 관련해서 공판이 열리고 수사 외압 또 호주 대사 도피 이런 것들 계속 위증까지 아마 2월 달에도 윤석열이는 설 연휴 빼놓고는 계속 재판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 과연 어떤 형량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양지열 변호사님 사형일까요? 무기징역일까요? 저는 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전에 이진건 부장판사가 한덕수 이 공판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힌 부분들이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이었었고 그리고 그게 국가적으로 가져올 피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그나마 막아냈던 게 국민들이었고 일부 정치인들과 그리고 생각 있는 일부 또 군인들이 그걸 또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였고 그러면 이거를 예방적으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게 가장 최고형을 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군요. 그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거고요. 지기현이 어떤 인물인지를 떠나서 법원이 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2026년에
그러니까 2026년에 판단을 내리는 거고 2024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당시에 뭐 국가적 위상이라든가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민주화의 속도에 비춰봤을 때 그런 나라에서 군을 동원해서 특전사 요원을 헬기에 태워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자에게 그러면 서양을 선고하지 않는다라면 후대에 어떤 모습으로 그 대한민국 법원이 기록될지를 아마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거 저는 보고요. 그 직영부장에 대해서 저도 뭐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의 재판 진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법조인들끼리 변호인들끼리 좀 합니다. 재판이 다 끝나고 나니까 직원이 그렇게 강 큰 인물은 절대로 못 된다.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법조인 변호사들 사이에 그 평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여기저기 웃고 떠들고 막 정말 저게 판사야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렇게 나쁜 의미로 소신 있는 인간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그 예상 듣기 전에 동구리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우인성 판사가 조의대 처남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도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뭘 하나 받았어요. 박상조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어디에 올린 건데 바르게 고쳐드립니다. 그러면서 한간에 떠도는 주장과 달리 우인성 판사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외조카가 아니라 손아래 처남입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어디서 누가 보내고 조의대 대법원장 외조카도 내가 처음 들었는데 손아래 처남이라고? 이거 뭐야 빨리 좀 알아보자 하고 봤는데 바르게 고쳐드립니다까지 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고 그냥 뭐 가짜 뉴스인 것 같은데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판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무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나와 있는 논거들은 그 판사가 창조한 논리가 아니고 김건희 측 변호인이 변론 요지서로 제출한 것을 베껴서 넣은 겁니다. 논리를.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외면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약서가 없어서 공천 거래가 증명이 안 되니 헛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들이 이렇게 주장한 걸 거의 판결문에 그대로 베껴 넣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놓고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지기현 부장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진관 부장의 판결 이후에 논리가 아예 들어가 있는 선행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이진관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엄밀하게 논증을 해야 돼요. 지기현 부장이. 근데 저는 그건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양형에서도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결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그걸 결정한 데 있어가지고도 이진관 부장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 위로부터의 내란, 소위 말하는 친위 쿠데타 사건이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같은 그런 뭐 계엄 사령관을 잡아놓고 이런 수준의 내란하고는 다르다. 그 과거에 내란 사건에서 있었던 양형 기준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근데 지견 예를 들어서 이걸 선처하려고 그러면은 아니야. 과거 사건을 이대로 적용해야 돼. 과거 사건을 왜 외면해? 그럴 수는 없어. 사람 안 죽었으니까 사형은 안 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판결을 쓰려면은. 양형 기준을 이진관 부장하고 다르게 적용하면 얼마나 국민적 지탄을 받겠어요. 법원의 신뢰도 떨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법관들이 각자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은 전국의 법원에 만약에 사건이 흩어져 있을 때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의사 연락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아예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변호인들도 실제로 난리가 났죠. 이진관 부장 판결 이후에 뭐 법원끼리 다 뭐 서로 다 짰니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현실적인 예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우인성 판사 판결 가지고 말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니 나와 있던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마저도 외면한 거니까요. 근데 말이 앞뒤가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들 이렇게 했으므로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됐으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문 안에서도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쓴 판결문 안에서도 모순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건이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뇌물수수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근데 보통 이런 범죄들은 증거와 증언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유죄가 나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렇게 김건희 같은 경우는 계좌 내역도 나왔죠. 통화 내역도 나왔죠. 그다음 엑셀 파일에 어떻게 몇 시에 계좌했는지 그런 것도 나오고 증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돈 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명백한 주가 조작 증거가 보통은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하냐면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그게 약간 이상하다고 신호를 받으면 그때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이상거래만 그 거래만으로 그냥 주가 조작 혐의를 해서 범죄로 이제 이렇게 이송이 되는데 이렇게 명백한 주가 조작은 저도 지금 오랫동안 그 현업에 있었지만 처음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이 증거도 무시해.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이런 것도 보통 밀실에서 이루어지죠. 뭐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예를 들어 김경 서울시 의원이가 그 강선우 그러니까 현 의원 간의 관계도 통화 녹취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김영선 좀 해줘라 말 많네 뭐 윤한홍이가 시킨 거죠 거기 권성동이 맞죠 이렇게 명백한 공천 개입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세 번째 뇌물 뇌물도 몰래 주고 몰래 받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이 말이 안 맞으면은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뇌물 받은 증거가 막 있어요. 막 김기현한테 쪽지가 있고 받은 영상이 있고 이렇게 명백한데 이게 어떻게 다 무죄가 나와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우인성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임세은 소장님이 학교 다닐 때 반장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학생이니까 그냥 남학생 강수영 반장이라고 쳐. 선생님이 들어왔어. 반장이랑 한 5놈이 책상 위에서 막 떠들고 놀고 하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이리 와.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면서 너는 이놈아 반장이 이렇게 하면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반장이 책상 위에서 그렇게 같이 놀고 있어? 그러면서 다른 애들 매 2대씩 때리면서 너는 임마 반장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한 대만 때리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반장이 이놈아 더 다른 애들 못하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반장인 네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러고 있어 하면은 다른 애들 2대 때릴 때 3대 때리든지 5대를 때려야지. 그렇게 준엄하게 얘기를 해놓고 너는 한 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법관정은 정반대로 가는 게 김건희가 통장을 이용당했다, 이익을 당했다,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이익을 당했다. 주가 조작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했다, 의도성이 없다, 공모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보가 아니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캄보디아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이스피싱이나 스캠 범죄에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 스캠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가지고 뭐 물건을 옮겨주거나 돈을 옮겨주거나 이렇게 가담했던 사람들요. 명확하게 이게 보이스피싱인지는 인식 못했더라도 법원이 뭔가 그래도 네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니? 이 정도만으로도 고의로 다 처벌해요. 보이스피싱 전체 그 범죄에 대한 공동정보물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인식이라는 게 아주 미약한 인식만 있어도 위법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 이 정도만으로도 뭐 보이스피싱의 사기 내용 이해를 못한 사람한테도 전부 똑같이 공범으로 처벌하면서 김건희는 증권사 직원하고도 이거 얼마 챙겨줘야 된다는 녹취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이용당한 거지 뭐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은 없었기 때문에 공범은 아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저는 무조건 뒤집히라고 봅니다. 이건 도저히 법원에서도 그대로 둘 수 없는 판결이에요. 예. 자, 하여튼 2월 달에 아주 중요한 재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1부 마지막으로 합당과 관련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고 2부에서는 민주당의 강덕구 최고위원 만나서 또 인터뷰를 할 건데 벌써부터 뭐 왜 갈라치기 하면 갈라치기 하는 사람을 부르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치기라고 보는 시각 자체에도 제가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뭐 당 내에서 뭐 그 최고위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 인터뷰하는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봐야지요. 그런데 뭐 갈라치기 하는데 왜 부르냐? 그거 누가 갈라치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열린 자세로 한번 토론을 들어보자.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좀 조마조마했어요.
한동훈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잘 들어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김종혁 최고가 막 한동훈 자랑할 때는 막 이제 그만 힘들어가지고 그러셨는데 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한준호 의원도 최고위원인가요? 지금은 최고위원 사퇴하시고 그런가요?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려고 예. 하겠습니다. 합당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한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입니다. 저는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민주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라의 운명도 국민이 결정하듯이 당의 운명은 당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합당 문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당원의 명령에 따라 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예. 자,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임세현 소장님,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합당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던데요. 그건 여론조사고요. 또 당원들끼리 하는 당원조사에서는 합당에 대한 여론이 또 더 많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합당이라는 그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당원들의 의사를 따르게 저희 당헌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아마 하다 보면 이제 그 과정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이래저래 갑론을박 말이 많지만 건전한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막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항상 그렇게 토론하고 수기하고 그럴 거면서 결정을 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성숙한 민주주의 과정을 생각하고 그게 국민의힘과 다른 점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원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합당이 바람직하다가 더 많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없는데 당원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큰 물줄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다만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더 논의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난주부터 한 길을 가는 건 맞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비판을 하면서 평생 들으려고 다 먹기도 했는데 합당 논의를요 단순화시키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당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안 돼요. 합당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 조국혁신당하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뭐예요? 당명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당헌 개정할 거냐? 당헌이 달라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당헌이 다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해하는 합당은 그냥 조국혁신당 있는 사람들 백기토항해가지고 민주당으로 다 들어와. 당 이름도 그대로 가는 거고 당헌도 그대로 가는 거고 당신들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경선에서 선거 나가. 그 흡수합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그런 흡수합당을 할 생각이 없어요.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요. 그 전제로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당원 투표하잖아요.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할 때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다 빼고 일단 합당할지 말지만 일단 당원 투표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공천 지분이니 당명이니 이거는 뒤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협상할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본질을 빼고 당원들한테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원을 이용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여러 가지 절차가 그런 디테일한 걸 다 빼고 그냥 합당하면은 지방선거에 좋습니다. 이런 대의로 그냥 밀어붙이고 이러니까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왜 디테일을 빼고 자꾸 얘기하냐? 뭔가 개인적인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요. 당원들의 총의를 모를 때는 이런 것까지 얘기해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디테일을 얘기하면 당원들끼리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당원 합당을 못해. 합당하려면 그런 얘기는 빼야 돼. 단순하게 가야 돼. 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원들한테 왜 물어요? 합당하면 안 돼요. 그렇게 뭉개면서 하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디테일 빼고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당대표가. 합당 논란과 관련해서 양재열 변호사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아까 지금 민세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관련한 당연한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큰 뭐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자북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이 과정이 갑작스럽게 던져지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더 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논의를 놓고 각자의 얘기들을 하는 게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자세가 아니라, 무슨 얘기가 나면 누가 어떤 방송에 누가 나오면 아 쟤는 진청이야, 쟤는 친명이야, 내지는 뭐 심지어 나가가지고는 음모론처럼 굉장히 유명한 어떤 정치적인 인플루언서가 뒤에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조율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다가 못해서, 그게 얘기서 나오는 게 못해서 이제는 심지어 방송을 보시는 분들끼리 또 막 싸우세요. 싸워요. 저는 왜 그분들끼리 그렇게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고, 그거를 뭐 지금 뭐 당에서 유도해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도 믿지 않고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건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게시판에서 뭐 싸우지는 마세요. 왜 그 정치를 직접 하시는 것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고 수기하고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젠다를 던져주고 토론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과정도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반대를 해요. 그 특정 의견에 대해서 나는 이 말을 듣고 싶어.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얘기했다고, 그거는 너 갈라치기지, 너 지금 반대하는 거지, 너 누구한테 뭐 하는 거지, 너 흔드는 거지, 이런 식의 비판은 건전한 토론을 막는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되 내가 반대되는, 내가 생각과 다른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매도하고 모욕하고 하는 건, 그건 민주당답지 않은 거고요. 특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분도 그런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 너 뭐 이거 하니까 반대되는 거지, 이거 갈라치기, 그거는 전 성숙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토론에 임하는 자세는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려면 왜 토론합니까? 그냥 가서 대자보 붙이고 혼자서 떠들면 되는 거죠.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토론은 뭐냐면 들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아?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겠네. 그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야.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생각해? 저쪽에서 그건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그렇게 토론이 이루어지면 양쪽에서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씩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이 풍성해지고 좋은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든지 아니라니까, 틀렸어, 너는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면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과정을 이제 우리 민주 시민들이 조금씩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합치는 게 정답인지, 지금 합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합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토론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찾아가는 것,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나올 때 자꾸 막 쓸데없는 게 튀어나오죠. 그 뭐 합당하더라도 대표는 우리가 같이 해야 돼, 뭐 그런다든지,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꺼내는 것들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 합당이나 이 얘기만 하면 그냥 막 그 갈라치기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어요.
오늘 나오는 강덕구 최고위원은 합당 반대하는 입장이죠?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왜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최고위원과 상의 없이 절차에 했냐, 대해서? 예, 그 문제를 그러면 얘기하시는 합당에 거죠. 반대하는 건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고, 강덕구 최고위원이 그쪽이라면 또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뭐 친청이니 반청이니 뭐 반명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작 중요한 일들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시끄러워지는 것 자체가 우리 당원들도 갈라져 있고 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친명이 아닌 민주당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친명 아닌 분들 그냥 나가시면 되죠. 민주당에서. 친명인데 반명이 어떻게 민주당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만큼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너무나 절실하게 바라고 있고 대통령을 다 응원하시는 분이 다죠, 다. 예. 네, 저쪽이랑 달라요, 국민의힘이랑. 하여튼 이제 조심스러울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양재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강수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